장애를 가지고 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사회 환경이 장애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연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회장님께서 토론을 시작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 대표 김현아입니다. 저에겐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32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에 가기 전 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행동을 했습니다. 찾기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아무나 주먹으로 내리치고 밤새 잠을 안 자고 뛰는 것이 일상 생활이었습니다.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 가족 모두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한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적적으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갈 수 있었고 우리 가족도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요양시설에서도 문제 아이긴 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보살핌으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집과 시설을 오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탈시설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면서 아들이 있는 곳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틈에 요양시설이 거주시설로 명칭이 바뀌었고 3, 4년 전부터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퇴소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는 2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98.3%가 중증장애고 또 그들 중 80%는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이 통계만 모아도 거주시설의 대다수 장애인들은 자립이 대상이 아닌 집중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탈시설이라니 우리 부모들은 뭔지 모를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인권 침해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설 폐쇄 등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그 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채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항의했고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복지법 정부 개정안,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에도 항의하며 싸워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1000여 명의 장애인들을 탈시설시켜 이들에게 자립지원주택을 제공하였고 활동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수는 263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218명이고 이 중 196명은 무연고 장애인입니다. 거주시설에 있을 때처럼 24시간 돌봄을 시행하려면 무려 한 달에 933시간이 필요한데 이분들의 평균 활동 지원 시간은 340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년이 지나면 그 지원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이 3세에 불과한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자립지원주택에 산다고 해서 3년 만에 자립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적은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방문했던 신모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성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760시간 받고 있었는데 이 시간도 부족해서 전장현 시위에 동원되며 시간을 추가 할당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몇 달 후에 욕창에 의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이라는 미명하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불리는 시위에 동원되고 의료 서비스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제로 탈시설된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립할 수 없는 분들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 전반적인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신규 입소와 신규 설치를 막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를 이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교묘히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주시설의 입소 여력이 약 5,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입소 대기자로 남아있는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조항을 보면 시군구 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 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입소 거부권 행사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시설 평가로 시설 소규모화를 강제하여 장애인의 퇴소를 유도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해버려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개된 발달 장애인이나 가족의 사망 사건은 대략 30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사회가 알아채지 못한 죽음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되풀이되어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관심일 뿐 어느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탈시설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일부 시설에서는 정원 축소의 명목으로 문제 행동이 많은 장애인부터 시설에서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는 폭력성이 심한 발달장애 아들을 집에서 감당하지 못해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되었고 정신병원에 간 아들은 집에 1년 만에 이가 다 빠지고 급격한 노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설 앰뷸런스를 통해 정신병원에 자리가 나는 곳을 찾아 전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들이 왜 자식과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쉬운 4살의 아버지가 51살의 21살의 발달 장애인 아들과 차를 탄 채 소양강 댐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아들과 같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시설 정책의 민낯입니다. 무책임한 탈시설 정책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장애인 가족을 위기 가정으로 만들고 있고 그 부모를 예비 살인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안 되고 자기 방어도 어려운 중증의 발달 장애인들이 CCTV도 없는 좁은 지원주택에서 활동지원사 1명과 생활한다면 어떤 인권 침해의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원주택에서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이나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일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복지법을 보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요양의 기능을 복원시키고 거주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은 주거 형태의 다양화, 독립적인 공간 확보, 인력 지원의 현실화로 거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에서도 장애인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노화가 현저히 빠르고 질병, 상해 위험이 매우 커서 거주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마련해서 그동안 발생했던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을 막아야만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본래 추구하던 정신을 회복하여 중증 장애인들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회와 사회복지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